틈만 나면 자기 측근들에게 스탈린 욕을 해대고 스탈린은 또 나름대로 처칠의 욕을 해댔는데 백성들이 똑똑해지면 통치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죠. 조직이 클수록 규모가 클수록 이런 리더십이 현대에서 가장 요구되는 역사 속의 리더들을 보면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업적을 세운 사람도 있지만 또 폭군이나 독재자였다는 악평도 동시에 따라오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서양에는 나폴레옹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폴레옹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나폴레옹 하면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위대한 아니면 그 유명한 인물인데요. 원래는 그 프랑스 본토인이 아니라 코르시카라고 하는 자그마한 섬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변두리 출신입니다. 네. 그리고 그 귀족이 아니라 평민이었죠.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귀족 사회가 무너지고 민주주의 사회의 문이 열리는데 그러면서 기회를 잡게 됩니다. 29살에 장군이 됩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장군이 되려면 보통 50대여야 될 텐데 29, 30이 되기 전에 이 장군이 됐으니까 어마어마한 성과를 이룬 사람인데 프랑스 대혁명이 1799년까지 상당한 혼란에 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혁명 정부의 안위를 지키는데 큰 활약을 했던 집단이 바로 군대입니다. 그래서 군대의 지도자로 떠오른 나폴레옹이 자연스럽게 어떤 권력의 중심이 되고 1799년에 결국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우리 혁명 정부의 문을 닫고 새로운 정부를 세웠는데 그게 바로 나폴레옹의 독재 시작이죠. 그래서 독재에 만족하지 않고 나중에는 황제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데 그래서 18세기 그 말과 그 19세기 초에 나폴레옹이 아마 프랑스와 유럽 젊은이들에게는 계층 상승의 대명사였을 것입니다. 가장 밑에서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이었는데 이 황제가 된 나폴레옹의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요. 국민 투표를 통해서 이 황제 자리에 올랐거든요. 대중의 지지를 받는 독재자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체제의 한 결과물로 나폴레옹이 등장했는데 그 나폴레옹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민주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결국 예전과 똑같은 황제가 되었다는 것. 황제가 되는 순간 또 하나 문제가 발생합니다. 모든 권력이 자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자기를 황제 자리에 올려주었던 민주주의와 거리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결국 1815년에 최종적인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독재의 희한한 조합이 바로 나폴레옹이었고 나폴레옹이 결국은 대중의 지지를 받아서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는데 결국 또 대중과의 거리가 생기게 되면서 처절하게 몰락하는 이런 어떤 이중주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나폴레옹 사례처럼 동양에서도 실패한 리더십의 사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많죠. 있죠? 조선에도 있었죠. 조선이 폭군하면 뭐 다 아시다시피 연산군. 연산군이죠. 연산군은 뭐 나폴레옹처럼 자수성가가 아니라 태어나보니 임금의 아들이었고 그래서 왕이 된 거죠. 그런데 왕이 이제 최고의 리더죠.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리더인데 리더라면 구성원들의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할 텐데 연산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불행도 물론 있었겠죠. 이 생모인 어머니가 미움을 받아서 폐비가 되고 그러다 결국 이제 사형을 받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자식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억울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임금이 되면 자기 개인의 뭐 그 원한을 복수하겠다는 일보다 그 공동체 구성원들, 조선의 백성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할 것인가. 그 목표로 이제 국사를 다스려 했을 텐데 그렇지를 못하고 개인의 복수심, 뭐 또 자기가 가진 뭐 어떤 욕망, 뭐 이런 걸 그 얻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저질렀죠. 뭐 사화가 2번이나 일어났거든요. 무호 사화가 있었고 또 갑자 사화가 있었는데.
이렇게 실패한 리더십 사례들이 현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두 분 각각 의견 부탁드립니다. 예, 나폴레옹의 예를 들었으니까 나폴레옹이 계속 할 텐데요. 자기가 태어난 어떤 배경과 자기를 그 자리에 올려준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뭔가 다른 전제군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텐데 어떻게 권력을 추구하다 보니까 예전의 모습을 답습하는 네. 그런 어떤 형국이 됐고 그것이 결국 그의 몰락을 재촉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 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중국에서 그 관중이라는 유명한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관중이라는 인물이 사실은 나중에 제나라 임금이 되는 소백이라는 사람을 암살을 시도하거든요. 그런데 그 소백이라는 인물이 관중을 등용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를 등용을 해요. 그래서 재상으로 등용을 해요, 그것도. 네. 그래서 제나라가 강대국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을 등용하는 정도로 어떤 자기 개인의 그 복수심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어느 정도 초연했지 않나. 그리고 그런 리더들이 성공합니다. 특히 리더들의 활약이 중요했던 사건으로는 2차 세계대전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2차 세계대전이 리더십의 성격을 어떻게 바꿔놨나요? 예, 사실은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연구하는 이 역사적 사건이 제2차 세계대전인데요. 예, 크게 보면은 이 보통 연합국 진영과 파시즘 진영이 네. 격돌한 전쟁이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이죠. 연합국 진영은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총리, 소련의 스탈린이 한편이 되고 반대편에 일본의 도조 히데키, 그다음에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그리고 독일의 히틀러일 텐데요. 사실은 이 국력의 그 비중을 놓고 보면은 아무래도 미국, 영국, 소련이 합이 훨씬 더 크고 반대표 훨씬 적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합국의 승리가 필연이 됐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훨씬 더 그 강력한 세 나라를 상대하면서도 끝까지 싸우려고 마음먹었던 이유가 뭐냐면 저 세 나라의 그 지도자가 네. 완전히 다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 상극들이기 때문에 저 연합이 오래 가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독일이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히틀러의 발언과는 상관없이 4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한 번도 이 유대 관계가 깨지가 않았던 거예요. 사실은 이 루스벨트, 처칠, 스탈린 하나같이 다 어떤 한 성과라는 사람들이고 상대방과 이렇게 어떤 타협하는 어떤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 어쨌든 간에 히틀러라고 하는 가장 큰 악을 상대로 자기의 어떤 아집을 뒤로 물리고 어떤 대의와 어떤 뭐랄까요 인류의 공영을 생각하는 어떤 그런 공적인 마인드가 작용을 하면서 연합국이 결국은 파시즘 진영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었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제2차 세계대전의 리더십을 말해주는 가장 큰 가르침인 듯합니다. 결국 대의를 생각하는 리더들의 결속력이 또 중요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히틀러랑 루즈벨트의 리더십은 극명히 달랐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었고 또 이러한 차이는 전쟁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었나요? 히틀러 같은 경우는 뭐랄까 무솔리니와 만나긴 했는데 무솔리니와의 관계가 대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무솔리니를 자기 아래로 내다보고 뭐랄까 인정해주지 않는 분위기였고요. 그리고 또 일본의 도조 히데키와는 뭐 물론 지리적인 거리가 있긴 하지만은 이 일본과 독일 사이에 유기적인 어떤 협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 영국의 처칠 총리하고요. 소련의 그 스탈린이라고 하는 인물이 정말로 상극이었거든요. 틈만 나면 자기 측근들에게 저 스탈린 욕을 해대고 그다음에 스탈린은 또 나름대로 처칠의 욕을 해댔는데 이렇게 뭐 갈등이 심하다 보면 연합국 진영의 결속이 깨지기 마련인데 이 둘 사이에서 어떤 접착제 역할, 시멘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네. 우리가 이 세 명의 지도자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이 바로 1945년 2월에 얄타 회담에서 이 세 명의 지도자가 앉아 있는 사진인데 가운데 루즈벨트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양 옆에 처칠과 스탈린이 앉아 있는데 왜 하필 그 루즈벨트가 가운데 앉았냐면 요 서로 싸우는 수닥수닥거리고 다투는 저 두 지도자 가운데 서서 두 사람을 이렇게 맺어주는 역할을 루스벨트가 했던 것이거든요. 결국 이런 식으로 모래알처럼 따로 노는 그 파시즘 진영하고 서로 다르지만
화합을 추구하는 어떤 연합국 진영의 어떤 힘 차이가 전쟁의 승패로 이어졌는데 연합국 진영의 그런 어떤 화합을 이끌어낸 인물이 바로 루스벨트였던 그런 점에서 루스벨트와 히틀러가 상당히 그 상극되는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결국 루즈벨트의 이 융화, 조직력, 화합하는 능력 이게 중요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근대 동양에서는 리더들의 활약이 가장 빛났을 때가 임시정부 수립, 독립운동을 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망명지에서 직접 권력이 없는 상황에서 엄청난 리더십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동양 철학에서 강조한 리더십과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임시정부 의정원 기록을 보면 대단히 놀라운 게요. 회의를 하면 밤에 회의를 해서 그 다음 날 밤까지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이 거의 24시간 넘게 회의를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열정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단순히 어떤 이익을 갖고는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 저항도 역시 3.1 운동이나 이런 저항 같은 걸 보면 완전히 비폭력 무저항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학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그 동학군의 군율 이런 걸 보면은 불살생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불살생을 내세운다고 하는 게 이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되는데 역시 이제 조선의 문치 전통이나 덕을 중시하는 그런 가치관이 그런 영향을 끼친 것 아닌가.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운 과거와 현재 리더십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산업혁명 이후에 등장한 기업가형 리더십, 전통적 군주형 리더십과 어떻게 달라졌나요?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현상의 가장 중요한 특질이 뭐냐면 그전에는 경쟁이란 것이 없었는데 아니 경쟁이 아주 미미했는데 산업혁명 이후에는 그 무한대의 경쟁을 하면서 가장 강력하고 힘센 기업만 살아남고 나머지 기업들은 도태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 기업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이 필요하고요. 그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이란 것이 영어로 표현하면 비전일 텐데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동의를 확보하고 그리고 강력한 기세로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이런 특질이 산업혁명 이후 또 20세기, 21세기도 마찬가지겠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대표적인 기업가적인 리더로서 생각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빌 게이츠라든지 아니면 또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일 텐데 동양에서는 계속 이 덕으로 다스린다는 리더십을 강조를 해왔었는데요. 현대 기업 경영자들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대로 적용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서울에 광화문이 있지 않습니까? 빛광자고 화는 이제 될 화자인데 그건 이제 교화한다, 가르친다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가르치냐? 광이 빛광자인데 원래 불화 밑에 사람의 자입니다. 사람의 빛이에요. 사람의 훌륭한 인격 이걸 의미하는데 그걸로 교화시킨다, 백성들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백성들이 똑똑해지면 통치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죠. 서양의 계몽주의가 18세기에 프리드리히 대제나 이런 군주들이 백성들이 똑똑해지길 바랬거든요. 그 당시 국가 간의 경쟁이 아주 격화됐을 때 어리석은 백성들과 함께 그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똑똑해지길 바란 거죠. 그래서 지금의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내에서도 교육기관을 둬서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전부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그 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과 함께 가는 그런 리더십. 그러니까 멤버의 역량을 강화해서 우리가 아까 덕으로 다스린다는 말을 했지만 임금이 덕을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이 각자 덕을 쌓게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야 결국 외부의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대의 기업들도 아마 그런 식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전 선생님의 말씀에 조금만 더 보태자면 사실은 이게 동양과 서양의 관계를 설명할 때 둘이 이게 갈라져 있다 내지는 연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통 서양이 동양을 이끌었다, 가르쳤다고 돼 있는데 반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양의 그 계몽 사상을 대표하는 학자가 바로 볼테르인데.
볼테르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던 네. 중국의 역사예요. 하시네요. 중국의 역사하고 뭐 걸륭제, 옹정제 뭐 이런 분들의 어떤 통치를 연구하면서 유럽의 모델이 바로 청나라다라고 하는데 보통 그 청의 그 세 황제가 엄청나게 중시했던 분야가 뭐랄까 책을 펴내고 지식을 퍼뜨려서 대중들의 이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아까 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광화 그래서 백성을 바꾸게 만드는데 어떤 이게 수준을 높인다는 얘기죠. 예. 저는 계속 그 광화문을 오가는데 그때 그 광화문을 현파를 보면서도 그 뜻을 알지 못했는데 전 선생님의 그 가르침 덕분에 갈 때마다 즐거운 느낌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진짜 마냥 그 서양과 동양의 리더십은 차이가 있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서로 백성을 똑똑하게 만든다는 점에서는 유사한 점을 공유하고 있다는 걸 저도 오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동서양을 넘어서 오늘날 리더에게 꼭 필요한 궁극적인 지혜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두 분께서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이 정근대 사회의 어떤 조직의 규모는 상당히 작았거든요. 수가 적었기 때문에 그 리더가 강압적인 방식으로 아니면은 나를 따르라라는 식으로 일방적인 어떤 그런 지도자가 혹시나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너무너무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예전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조직이 클수록 규모가 클수록 부단히 소통하고 대화하고 감정을 나누어서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 나가는 이런 소통형 리더십이 현대에서 가장 요구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고 또 기업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각자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데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성원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일일 때 더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리더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 동서양사에서 리더들의 모습 살펴봤고요. 또 좋은 리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결국 리더십의 조건은 완벽함이 아니라 끊임없이 생각하고 노력하는 자세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들의 지식살롱에 놀러오세요.